파업으로 독일 교통이 마비됐다고요? 네, 독일의 공공운수부문 노동조합이 27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철도와 하늘길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장거리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요.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는 여객기 운항이 취소되면서 승객 38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독일에서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의 연방철도청. 31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 중단. 매출 150억 유로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멈춰섰고 프랑크푸르트역의 3만 명 승객들은 발만 동동 굴렸다는 소식. 부사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고 이사회는 비상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독일 연방철도청 미래전략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철도청의 미래는 없어요. 자존심 강한 독일 기업이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기 시작했고 베를린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철도청 미래전략본부장 한스 밀러입니다. 52년의 제 인생에서 지금처럼 복잡한 심정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30년 동안 독일의 기술력을 믿어왔던 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독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과거를 잠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뮌헨 공대를 졸업하고 BMW에서 20년간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독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었죠. 매일 아침 BMW 로고를 보며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마치 저의 DNA와도 같았죠. 하지만 5년 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철도청에서 저를 영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동차와 철도는 전혀 다른 분야니까요. 철도 쪽에서 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의 제안은 달랐어요. 그들이 원한 건 제가 가진 자동차 산업의 혁신 마인드였습니다. 밀러 씨, 우리 철도청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요. 독일 철도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승객 수에 비해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특히 고령 승객들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프랑크푸르트역이나 베를린역 같은 대형 역사의 식음료 시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고 미래전략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BMW에서의 경험을 살려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시작했죠. 독일다운 정확성과 체계성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밀러 본부장님, 이건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매일 300만 명이 오가는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매뉴얼은 현실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식당의 인력 운영은 하루하루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령 승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더딥기만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늘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의자 하나, 간식 하나를 사기 위해 몇백 미터를 걸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시간표대로만 달리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랭한 반응뿐이었죠. 100년 넘게 이어온 독일 철도의 전통 앞에서 제 혁신 계획은 너무나 무모해 보였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를린 중앙역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어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은 채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처에 간단히 쉴 만한 곳이 없을까요?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독일의 최첨단 역사라는 이곳에서 한 노인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술력이란 걸 자랑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을 찾던 중에 우연히 접하게 된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안 레일웨이 이노베이션 리포트 2024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였어요.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표지의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모습이었는데 마치 미래의 역사처럼 보였어요. 스크린도어는 기본이고 역사 내 편의시설은 제가 상상하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완벽했죠.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일평균 이용객 수가 무려 700만 명. 그런데도 정시운행률은 99.9%를 자랑했습니다. 독일 철도가 자랑하는 98.5%보다 높은 수치였죠. 이게 말이 되나요?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뭘 그리 열심히 보시나요, 밀러 본부장님? 뒤돌아보니 토마스 슈미트. 3개월 전 지멘스에서 영입된 부사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비해 구식 양복을 즐겨 입는 그를 직원들은 19세기에서 온 사람이라 부르곤 했죠. 아, 부사장님.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한국이요? 하, 본부장님도 참 웃기시네요. 고작 50년 철도 역사를 가진 나라를 우리가 왜 봐야 합니까? 그의 비웃음 섞인 말투가 불쾌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부사장님, 이건 사실입니다. 서울역의 스마트 환승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역사 내 편의시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과대 포장이겠죠. 슈미트 부사장의 편견 어린 발언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본부장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해외 벤치마킹은 유럽 내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독일 철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아시아 철도 시스템 연구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KS 킴, 서울 메트로 이노베이션 팀. 영문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였어요. 메일에는 서울역의 실시간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워임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승객들, 휠체어를 탄 노인을 돕는 영무원, 첨단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열차들.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이건 조작일 수가 없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12월이었고 제 남은 연차가 15일이나 있었죠. 결심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 슈미트의 방해, 더 이상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독일 철도의 미래를 위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미트 부사장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불편했지만 오히려 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제 표정에서 어떤 결심도 읽지 못한 듯 했어요. 부사장님, 건강이 좋지 않아 연말 휴가를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푹 쉬다 오십시오. 여행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로요.
겨울 산행이 건강에 좋다고 하더군요. 슈미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죠. 아,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이사회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역사시설 개선은 독일 기업과만 협력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독침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아시아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인천행 비행기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의 실시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역에서는 매일 3건 이상의 노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역의 승객 만족도는 5년째 하락세였고 민헨역의 식음료 시설은 위생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슈미트와 같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다간 독일 철도의 미래는 없을 것이 분명했어요. 마지막으로 모니터에 떠있는 서울역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시죠, 슈미트 부사장님.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은밀한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돌아올 때는 독일 철도의 100년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이란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제가 알던 철도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공항철도가 맞나요?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 관광객이 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좌석, 흔들림 하나 없는 주행, 그리고 완벽한 와이파이까지. 30년간 철도 기술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수준의 편의시설도 놀라웠지만 정작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어요. 저기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 좀 보세요. 역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스마트 키오스크 앞에 선 할머니. 화면에 휠체어 마크가 있는 버튼을 누르자 화면 전체가 낮아지면서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춰졌습니다. 음성 안내까지 나오더니 티켓 발권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역에서 힘겹게 계단을 오르던 노부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기술력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이런 세심한 배려는 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의 실제 운영 현장을 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영철 기술이사의 설명이 시작되자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죠. 그의 말씀을 들으며 통제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독일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기 저 빨간 점이 보이시나요? 3호선의 한 노인분이 심박수가 갑자기 불안정해지셨네요. 이미 가까운 역의 구급대원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갔습니다. 심지어 열차 안의 승객 건강 상태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니.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반발은 없었나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질문에 김 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깨달았거든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걸요. 그의 말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저력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잠시 실제 현장을 보여드리죠. 강남역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그가 이끄는 대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는데
예상과 달리 질서정연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승객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스크린 도어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기 봐요. 저 학생 좀 보세요. 김이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만큼이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법이죠.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력만을 자랑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감동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거든요. 밀러 본부장님, 당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지금 즉시 베를린으로 돌아오시지 않으면 이사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신인은 슈미트 부사장이었습니다. 슈미트의 문자를 읽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분명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김이사가 제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밀러 씨, 괜찮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 좀 할게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처참해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독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이고 남아있자니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이,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8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건네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40년 전 독일에서 기술 연수를 받았답니다. 그때 배운 게 지금의 한국철도 기술의 기초가 되었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철도 기술의 산증인 박성호 전 철도청장이셨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독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기술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죠. 할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에 우리만의 혼을 불어넣었어요. 빠른 습득력, 끊임없는 혁신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독일의 기술력을 자랑스레 이야기했지만 정작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독일 철도가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이사가 급하게 저를 찾아온 겁니다. 밀러 씨, 큰일 났습니다. 방금 베를린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리드리히역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독일에 없는 사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슈미트 부사장이 그토록 고집하던 독일 기술의 우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사회 전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지금 프리드리히역의 사태는 우리의 오만함이 부른 재앙입니다. 부디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첨부 파일로 제가 이틀간 촬영한 서울 지하철의 모든 영상을 보냈습니다.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 환승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의 현장을. 30분 후 기적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밀러 본부장,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오십시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미트 부사장의 사직서도 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우리 철도청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박성호 전 철도청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젊은이. 진정한 혁신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분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철학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김 이사의 안내로 서울교통공사 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이 고작 35세. 독일의 절반도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죠. 연구소장의 말씀을 듣는데 한 젊은 연구원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어제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노인분들을 위한 AI 승강기를 개발하면 어떨까요? 표정을 인식해서 피로도를 측정하고 걸음걸이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젊은 연구원의 기발한 제안에 모두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즉석에서 피드백이 오가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김 이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습득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고요? 우리에겐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한국의 기술력은 더욱 발전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반도체 기술의 철도 적용 사례였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반도체가 철도 신호체계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독일이 100년 동안 쌓아온 기술, 우리는 3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이제는 앞서가고 있죠. 부끄러웠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부산 방문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닷가에 선로를 건설해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지하철을 연결한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건 세계 최초의 따뜻한 기술 프로젝트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정미영 팀장이 보여준 것은 온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 손잡이와 의자에 체온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였죠.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평소보다 체온이 낮거나 심박수가 불안정하면 즉시 복지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늘 효율과 정확성만을 추구했는데 한국은 첨단 기술에 따뜻한 마음을 더했던 거예요. 작년에는 이 시스템 덕분에 심정지로 쓰러진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죠. 정 팀장의 눈가에도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매일 이 지하철을 이용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부산교통공사의 기술교육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부산교통공사 기술교육원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90대 할아버지부터 20대 청년까지 서로 다른 세대가 한 교실에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의 자랑, 김철수 할아버지십니다. 40년간 기관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교육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94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태블릿으로 열차 운행 시뮬레이션을 시연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죠.
저는 매일 새로운 걸 배웁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즐겁네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발전시킨 AI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청년 같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분 옆에서 함께 공부하던 20대 연구원이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 철도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답을 발견한 거예요. 한국의 철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것은 바로 세대를 넘어선 조화였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서울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지하철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지하철 타실 때 매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바닥에 LED가 할머니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깜빡이면서 길을 안내하면 어떨까 하고요. 순수한 아이디어였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석에서 개발팀이 꾸려졌고 현재는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닌 한국에서 배운 철학과 정신을 담은 보고서였죠. 3개월 후 베를린 중앙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정신까지 배우기로 한 거죠.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은퇴한 철도 전문가들을 다시 모셔왔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그토록 반대하던 슈미트 부사장의 후임으로 29살의 여성 엔지니어가 발탁된 겁니다. 그녀의 첫 일성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넘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요. 1년이 지난 지금 베를린 중앙역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철도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독일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그 초등학생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LED 바닥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따뜻한 기술의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 역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답을 되새깁니다.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대를 잇는 지혜, 그리고 멈추지 않는 혁신 정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철도 철학입니다. 오늘도 베를린 중앙역에는 따뜻한 미래로 향하는 기차가 달립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보았던 그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서울역의 질서정연한 승객들, 부산역의 따뜻한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모습들을. 특히 94세의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지. 이제 독일 철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혁신 정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 철도청의 한스 밀러님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술 강국 독일이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배우게 된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죠. 특히 94세의 김철수 할아버지와 어린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가 이룩한 발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IMF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서 느끼신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